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은 이 막걸리로 소주를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새 시청자 유입도 좀 더 시켜보고 알고리즘의 은총도 좀 받아보고자 이번에 새 시리즈 로드 투 막걸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집에서 전통 방식으로 막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누룩부터 통밀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통밀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어주고 전체가 충분히 잠기도록 물을 부어 하룻밤 동안 불려둡니다. 손톱으로 눌러봤을 때 큰 힘 안 들이고 부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다른 냄비에 채반을 받치고 물을 뺀 뒤 1시간 정도 물기를 빼줍니다. 갑자기 밀의 양이 많아져 보이는 건 1트째는 실패하고 이번이 2트째이기 때문입니다. 1트째에 돌절구로 밀을 분쇄하려다가 글루텐이 생겨서 밀떡이 돼버리는 바람에 이걸 버리고 2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밀을 분쇄해줘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인터넷에서 마늘 다지기를 구매했습니다. 막상 배송 받아보니 너무 작아서 좀 당황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미니 사이즈 분쇄기를 이용해서 불린 밀을 열심히 갈아줍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이라 내구성이 좀 믿업지 못합니다. 밀을 너무 많이 넣으면 잘 돌아가지도 않고요. 억지로 힘을 주다가는 부서질 것 같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든 갈아봅니다. 중간에 돌아가는 회전축 부위에 손이 찝혀서 장갑을 끼고 계속 갈았고요. 약 3시간 정도 걸려서 간신히 다 갈았습니다. 다 갈고 나니까 이렇게 손이 덜덜 떨리네요. 테이블을 좀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누룩을 성형할 준비를 합니다. 바닥에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누룩 틀을 올린 뒤 물에 적신 삼배천을 올리고 갈아둔 밀을 가져와서 누룩 틀 안을 채웁니다. 누룩 틀의 바깥쪽은 꽉꽉 채워주시고 가운데 부분은 조금 덜 채우도록 합니다. 누룩이 마를 때 가운데 부분이 제일 나중에 마르니까 가운데가 너무 두꺼우면 누룩이 썩어버릴 위험이 있으므로 가운데 부분은 좀 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룩 틀을 다 채웠으면 삼배천에 모서리를 안쪽으로 접어서 둥글게 말아준 뒤에 이걸 꽉꽉 눌러줍니다. 그리고 발로 밟아서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공기를 다 빼줍니다. 삼배천 남은 부분을 뭉쳐서 가운데로 넣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움푹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누룩이 만들어졌으면 나머지 밀도 몽땅 사용해서 누룩을 마저 만들어줍니다. 누룩을 다 만들었으면 이제 발효할 차례입니다. 박스를 하나 준비하고요. 박스 바닥에 비닐 한 장 깐 뒤 그 위에 볏짚을 깔아줍니다. 그 위에 만들어둔 누룩을 올리고 누룩 위에 마저 볏짚을 깔아줍니다. 박스 안에 온습도계를 설치하고 박스를 닫은 뒤 전기장판 등을 이용해서 박스 안 온도를 35도로 유지하면서 일주일 동안 발효시켜줍니다. 갑자기 없던 비닐이 겉에 생긴 이유는 이게 3트째라서 그런 겁니다. 첫 번째 발효할 때는 습기를 안에 가둬서 누룩에 곰팡이가 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박스 전체를 비닐로 감싸서 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습기를 잘 가둬서 몽땅 젖어버린 박스를 열고 누룩을 꺼내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곰팡이가 잘 피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누룩을 천천히 말려주는 단계입니다. 누룩을 박스 안에서 천천히 말리면 누룩이 겉부터 마르면서 누룩 겉에 피어있는 곰팡이가 수분을 찾아서 누룩의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전분을 분해하는 당화효소가 분비됩니다. 그래서 두꺼운 누룩은 마르는데 오래 걸리니까 곰팡이가 분비한 당화효소도 더 많게 되고 얇은 누룩은 당화효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겁니다. 박스 안에 새 볏짚을 깔아주고 위에 누룩을 올린 뒤 다시 위에 볏짚을 깔고 이번에는 비닐로 상자를 감쌀 필요 없이 상자를 덮고 상자 내부 온도를 38도에서 40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일주일 동안 발효를 시켜줍니다. 누룩이 꽤 딱딱해졌습니다. 이제 누룩을 완전히 말려줄 차례입니다. 예전에 갓소부시 만들 때 썼던 건조망이 오랜만에 등장합니다. 누룩을 이 건조망에 넣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일주일 동안 완전히 말려줍니다. 완성된 누룩의 모습입니다. 겉에 곰팡이들이 잔뜩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이대로 사용하기엔 좀 그러니까 겉에 붙어있는 곰팡이들은 이 솔로 이렇게 털어줍니다. 그런데 이걸 실내에서 했다간 온 집안에 곰팡이 포자가 날리겠죠? 등싸대기 맞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밖에 잠깐 나가서 얼른 털어오겠습니다. 아주 말끔해진 누룩이들입니다.
보통 시중에 누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루 형태로 되어 있죠. 누룩을 사용하려면 이렇게 가루 형태로 사용을 해야 하니 저도 이 누룩을 분쇄하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딱딱해서 좀 당황하면서 누룩을 쪼갠 후에 안쪽을 보면 안쪽에도 거뭇거뭇하게 곰팡이가 잘 피어있는 게 보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누룩을 박살내줍니다. 밤톨 크기 정도로 분쇄한 누룩은 다음 단계를 위해 넓은 그릇에 옮겨 담아주고 나머지 누룩도 전부 박살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누룩을 박살낼 때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박살내시면 그나마 좀 덜 힘듭니다. 누룩을 전부 부쉈으면 다음 단계는 이 가루 누룩을 법제할 단계입니다. 누룩 사이사이까지 완전히 건조가 덜 됐을 수도 있고 누룩에 피어있을지도 모를 잡균들을 햇빛에 쐬어 말리며 살균시켜주는 단계인데 보통 일주일 동안 낮에는 햇빛을 쐬게 하고 밤에는 밤이슬을 맞추면서 숙성을 시킨다고 하는데 저는 밤에 자다가 비라도 오면 다트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낮에만 밖에 내놓고 밤에는 실내에 넣어놨습니다. 자, 드디어 누룩이 완성되었습니다. 법제가 끝난 누룩은 누룩 자체에서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막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에는 고두밥으로 막걸리를 바로 만드는 단양주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밑술을 만들고 덧술을 담그는 이양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술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데 집에 쌀이 좀 남아서 밑술도 고두밥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밑술 담글 쌀을 쌀뜨물이 안 나올 때까지 충분히 씻어준 뒤에 물에 불려줍니다. 물기를 빼주고 찜냄비에 고두밥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쌀을 넓게 펴주고 불을 킨 뒤에 고두밥을 만듭니다. 완성된 고두밥은 꺼내서 식혀두고 수제 누룩을 가져와서 계량을 한 뒤 고운 가루 형태가 되도록 빻아줍니다. 식은 고두밥을 그릇에 담고 물과 누룩을 넣은 뒤 잘 섞어줍니다. 위에 랩을 덮고 어두운 곳에서 이틀 동안 발효를 시킵니다. 밑술은 누룩에 들어있는 효모를 1차로 대량 번식시켜서 다음 단계 본술을 빚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술을 빚을 수 있게 하는 건데 밑술이 이렇게 완성됐으면 이제 다음 단계 본술 빚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리 불려둔 쌀로 고두밥을 지어줍니다. 이번에는 쌀 양이 좀 많으니까 중간에 위아래를 뒤집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충분히 호화가 되도록 해줍니다. 완성된 고두밥은 마찬가지로 식혀주고요. 완전히 식은 고두밥은 양조통에 옮겨 담은 뒤 물과 밑술을 부어 잘 섞어줍니다. 뚜껑을 덮고 에어락을 설치한 뒤 이제 술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열었는데 알코올 냄새는 확 올라오지만 아직도 보글보글한 거 보니 좀 일찍 연 감이 있네요. 연 김에 그냥 거르기로 합니다. 채와 삼배천을 준비하고 막걸리를 부어서 술만 내리고 술지게미는 걸러냅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만든 누룩으로 집에서 만든 막걸리가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보통 사는 막걸리에는 감미료로 아스파탐이 들어가죠. 무감미료 막걸리랑 감미료가 들어간 막걸리 차이점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일부에는 아스파탐을 섞어보기로 합니다. 막걸리에 0.02%만큼의 아스파탐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미리 준비해둔 내압병에 막걸리를 소분합니다.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막걸리는 보관 중에 이산화탄소가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압병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스파탐을 넣지 않은 무감미료 막걸리도 소분을 해주고 감미료 막걸리와 구분하기 위해 스티커를 붙여주면 집에서 전통 방식으로 누룩부터 만든 막걸리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무감미료 막걸리와 아스파탐 막걸리 중에 무감미료 막걸리 먼저 마셔보겠습니다.
쌀, 누룩, 물만 들어간 가장 전통 막걸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막걸리입니다. 일단 외관상은 일반 막걸리랑 똑같습니다. 우선 첫 맛은 신맛이 도드라집니다. 막걸리가 실패하면 신맛이 난다고 하는데 식초 같은 강한 신맛이 아니라 플레인 요거트 같은 신맛에 밑에 은은히 깔려있는 쌀향에 어디서 온지 모를 우유의 향이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아스파탐을 더한 막걸리.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선 이게 훨씬 현대 막걸리의 맛에 가깝습니다. 아스파탐의 단맛이 신맛을 확 눌러주면서 풍미를 살리는데 좀 전에 무감미료 막걸리보다 밀키한 향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무감미료 막걸리랑 감미료 막걸리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먹어보면 아스파탐 0.02%를 넣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맛이 달라진다는 데에서 좀 놀랐습니다. 아스파탐의 단맛이 이렇게까지 신맛을 눌러주면서 다른 향을 살린다는 데에서 놀랐고, 무감미료 막걸리와 감미료 막걸리에서 느껴지는 향까지 아예 다른 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스파탐이 들어간 막걸리가 훨씬 쉽게 아무 거부감 없이 술술 잘 넘어갔습니다. 어째서 각종 석 박사들께서 만드신 대량 생산 막걸리에 아스파탐이 들어가는 건지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네요. 무감미료 막걸리에서 신맛이 좀 강하게 도드라진 게 완전 전통 방식 집누룩으로 만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양조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그런 건지는 제가 집에서 누룩을 만들어 본 게 처음이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막걸리 양조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가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생각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만든 전통 막걸리를 처음 마셔본 외국인 리액션 영상이 멤버 전용으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선 멤버 가입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